이태원 사고가 일어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현장에 나가 있는 SBS 취재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기자, 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합동감식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현장입니다. 제 뒤에 있는 통제선 너머 현장에선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감식이 시작되면서 현장에서 경찰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참사에서 사망자가 집중된 골목길을 중심으로 인근 도로와 가게 등을 감식해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에서 꾸린 이태원 사고 수사본부는 어제부터 사고 현장 인근 업소 종사자 등 44명을 조사해 사고가 시작될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일대 42곳의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에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이곳 참사 현장 바로 옆인 이태원역 1번 출구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임시 추모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앞서 오전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조계종 인사들이 각각 이곳을 찾아 참사 피해자를 추모했습니다. 이곳에 국화꽃을 두고 가거나 음식이나 술을 올리고 묵념하는 모습을 이른 새벽부터 볼 수 있었는데 출근 시간인 아침에도 일대를 지나던 시민들이 발걸음을 잠시 멈춰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살아요. 제가 워낙 이 거리를 좀 좋아했었고 집에서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시간이 늦었지만 정말로 이 젊음들이 너무 아깝고 분해서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슬프고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고 저 전국에서 왔으니까 우리 전국 유학생 중에 4명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저 오늘 전국의 맥주 가지고 그 돌아가신 분들이 이런 고향 맥주를 마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시민들은 추모의 글이나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살려야 했는데 죄송할 뿐이다. 누군가의 친한 동생, 언니나 오빠였을 사람들이 이렇게 가시게 돼 안타깝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운영을 시작한 서울광장 등 합동 분향소와 함께 현장 바로 옆인 이곳 추모 공간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SBS 김덕현입니다. 자, 사망자들을 기리는 합동 분향소가 서울 광장에 차려졌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지금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 기자, 그곳 상황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서울광장에 이태원 참사 사망자 합동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아침부터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조문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이 되자 잠깐 시간을 내 조문을 하러 온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일반 조문이 시작되기 전 오전 9시 반쯤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조문했습니다. 그 이후엔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윤익은 경찰청장 등도 방문해 고인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일반 조문객 가운데 믿기지 않는 일이라며 오열을 하는 시민들도 보였습니다. 같은 나이 때 그렇게 안 좋게 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저 사고가 저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부디 좋은 곳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향소는 오늘부터 정부가 결정한 국가 애도 기간인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엿새 동안 운영됩니다. 운영 시간은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인데 운영 시간 이후에도 자율적으로 조문할 수 있습니다. 이태원 녹사평역 광장에서도 합동 분향소가 마련돼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용산구 말고도 서울 시내 25개 각 자치구에서도 합동 분향소가 운영됩니다. 또 전국적으로 희생자가 나오면서 경기도와 대구, 강원 등 전국 17개 시도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합동 분향소가 오늘 중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위치는 각 시도와 자치구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에서 SBS 김보입니다.
예, 합동 분향소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SBS 기자들이 현재 상황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주말 밤 이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집에 젊은 그 또래의 자녀가 있으신 분들, 그 친구가 있으신 분들, 또 친척이 있으신 분들 모두가 전화 열심히 아마 하셨을 겁니다. 지금 연락이 되는지 무사한지. 당시 지난 주말 밤 이 사고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현장에서는 또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자녀들을 찾기 위한 부모들 안타깝게 계속해서 연락하고 또 연락을 했었겠지요. 그 당시 상황을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딸이 좋은데 수고 쓰여가지고 어제 저녁에 식사하라고 예약을 다 하고 계산을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같아. 앞으로 살갈 일이 있네. 나한테는 딸의 공간인데. 저녁 먹으러 갔는데 공교롭게 할로윈데이가 겹친 거예요. 아들이 안 들어와서 전화를 했더니 그 전화가 경찰서 유실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용산경찰서. 그래서 실종된 걸 알았죠. We can't find any information. The phone number to check for missing people doesn't work. The consulate can't help. They don't know where she is. Her family is in Australia. Nobody knows who she is here, and nobody seems to help. 예, 여러분도 아마 이 영상 보시면서 다시 한번 가슴이 먹먹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신정은 기자, 당시 현장 상황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뉴스를 제가 많이 봤어요. 같이 갔던 친구와 잡았던 손을 놓치고 말았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굉장히 인명피해가 컸기 때문에 뭐 목격자나 아니면 간신히 이제 죽음을 피한 그런 이제 네. 다치신 분들도 많았는데요. 그 조금 전에 나왔던 영상에서 이제 아버지와 딸의 문자 이 대화들 나왔던 게 있잖아요. 그게 네, 예약, 어제, 식당 예약 다 해주고. 네, 어제 제가 만나 뵀던 아버님이세요. 예. 저희가 그 유족분들에게 절대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혹시 언론에 하실 말씀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접촉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네. 공교롭게 이제 그날 하루 전 그날 당일이 이제 아버지 생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따님이 고급 레스토랑에 식당을 결제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태원으로 친구와 함께 놀러 갔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런 소식을 접했던 상황이었고요. 이게 나이대가 사실 20대고 그리고 또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아버지의 나이가 이제 저희 부모님 나이랑 또 비슷했던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현장에서 되게 좀 감정적으로 좀 힘들어하면서 취재했던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였고, 네, 그렇습니다. 신정은 기자가 방금 한 이야기가 그래도 기자는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정확하게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해드려야 할 책무가 있는 거니까 그 아까 현장 목격자 이광영 씨 이야기 중에 그 이야기 우리 협회장님도 아마 이 안전과 관련한 일에 천착하고 계시니까 말이죠.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남의 일이구나.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 정말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대한민국의 정치권 인사들 또 지도급 인사들 다 한 목소리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은 여전히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는 게 다시 한번 입증이 됐고 그랬더니 젊은이들은 우리가 그동안 외쳤던 이 목소리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그 안전 대책은 항상 사고 발생의 경험에 의한 학습 효과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다중이 모인 곳에서는 사고가 저는 이제 안 날 걸로 생각해요. 그 전에 이제 조그만 사고는 났지만 이번에 네. 너무 큰 대형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을 보면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다중이 모이는 아닌 어디선가는 또 다른 요인에 의한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요건이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나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정부 어떤 제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정말 우리가 안전을 그 대책을 세우는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외국 그 용어에 보면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게 재난관리 대책입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책을 만들면 얼마나 심오한 그 연구와 어떤 분석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꼭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이제 또 같이 동참해야 되고요. 안전은 어느 정부나 어느 지자체나 어느 한 편만이 리더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국민들이 함께 같이 가서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이 새롭게 좀 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사고 지금 많은 사망자가 난 그 경사진 좁은 골목길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어떻게 앞으로 이번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되고 어떠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 정부에서 가장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정말 그 길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하다면 폐쇄할 수는 없죠. 당분간 폐쇄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어떤 그 축제하는 과정에서 어떤 뭔가 문화도 있고 하니까 폐쇄할 수 없으면 그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얼마 떨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방 통행으로 하면 되거든요. 축제 기간만이라도. 그 폭이 한 3.5m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 길을 그냥 아예 일방 통행으로 만들어 버렸으면 평상시에는 우리가 다닐 때 우회전 그 우측 보행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상시 갈 때는 좁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친구들이 몇 명 있고 하면 이게 흐트러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꼬이고 되니까 이제 잼 형성이 돼버리는데 그런 것들 일방로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시간대별로 굉장히 그 피크 타임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이라도 뭐 폐쇄한다든지 정지한다든지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모든 걸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가장 위험 요소인데 가장 폭발적으로 사망이 낯선 곳인데 정부나 어떤 지자체는 했던 게 뭐냐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100명이 더 갔으면 그걸 했거냐요. 그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전의 대책을 세우려면은 우리가 이제 불감증도 얘기하잖아요. 저는 불감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의 지식이나 어떤 상식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 의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몰지 못해요. 압사할 수 있다라는 거, 사람에 대해서 압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대책이 나오는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나올 일이 없죠. 사람이 많다 해서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모르는데.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정부는 항상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 뭐 뉴스에도 보면은 예산을 넣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본적인 우리가 대책이 돈이 없어 뭐 이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어떤 조직들 어떤 시스템을 안전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뭐 예산을 더해서 뭐 어떤 선진 국형을 하겠다. 지금까지 뭐 선진 국형 우리는 선진 대국입니다만 왜 지금까지 못했냐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협회장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건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상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날은 차를 못 다니게 하고 저렇게 많은 인파가 몰릴 때는 거기도 차량을 통제하고 사람이 다니는 길로 만들고 그러면 좀 더 분산이 됐을 것이고 뭐 또 그런 걱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골목길이나 이런 분들을 일방 통행으로 바꿔서 사람들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건 아니냐. 그렇죠. 여기 무슨 돈이 드느냐. 그렇죠.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여기에 또 견주어서 우리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오늘 교수님도 자꾸 말씀하셨던 게 이게 주관하는 단체가 있었다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갖고 있는 매뉴얼에 따라서 했을 텐데 이게 주관하는 단체가 없다 보니 주최하는 측이 없다 보니 그 매뉴얼을 적용하지 못했다. 그런데 저렇게 많은 인파가 몰리는데 그런 매뉴얼을 적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해명과 설명 일견 납득이 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 불꽃 축제라든지 아니면 신년에 이제
제아의 종소리 그렇죠. 이제 보신각에서 이제 타종하는 그런 행사들 굉장히 많은 그런 일들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 굉장히 안전하게 관리를 한 그런 능력과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하고 관심을 기울이느냐 아니냐거든요. 이전에 바로 불과 이제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상당히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제 지자체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이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뭐 경찰과 이제 소방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행사는 그리고 또 이제 이태원 안에 이제 차 없는 거리를 일부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전하게 행사를 치른 바가 있거든요. 예. 불과 얼마 전입니다. 예. 뭐 불과 한 뭐 열흘 정도 전에 이제 그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정말 그 행사와 똑같이 이 행사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의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미리 사전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래도 좀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이 사고들은 이 우리들이 방심하는 틈 그런 어떤 허점을 노리는 그 경우가 많거든요. 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은 그 좁은 공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몰리는 그런 상황은 충분히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런 위험성을 좀 더 우리가 예민하게 조심성 있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대비를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즈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번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경찰력 배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정치권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어떠한 발언이 문제가 됐는지 여러분 이미 들으셨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밀리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예년의 경우하고 그렇게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게 좀 풀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다만 무슨 지금 저희가 이제 사고 수습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사고 수습을 먼저 하고 사고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고 원인이 발생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그것을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어제 잘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 병력들이 좀 분산됐던 그런 측면은 있었습니다. 배치 규모가 어느 정도? 배치 규모? 경찰 배치 병력이 어느 정도 됐어요? 경찰 병력은 정확히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신정 기자, 이상민 장관의 저 발언이 나온 이후에 그 많은 비판이 나왔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경찰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인가요?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사실 워낙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큰 사고였기 때문에 이게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았나라고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뭐 예년과 비교해서 뭐 특이사항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던 게 우려할 만한 상황 아니었다. 네, 공분을 샀던 것 같습니다. 예. 협회장님은 이상민 장관 저 발언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지금 여기 이상민 장관께서 파악을 했다, 인원 파악을 했다 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인원 파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파악을 했었는데 이 파악 항목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위험 요소 파악을 했는데. 위험 요소를 파악을 했는데 그 골목은 빠졌었다. 그 골목길이 빠져 있었다. 그래서 좀 잘못됐다.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인원 파악을 해서 작년과 좀 많았었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하니 어떤 뭐 인원 파악의 문제가 항상 사고 나면 인원이 많아서 문제 났던가요? 엊그저께 한강에서 100만 명이 모였거든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10만 명 나가지고 정말 이렇게 사고 났는데 항상 인원 파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인 파악, 그 위험 요인 파악을 했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못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바로 이 부분 관련 제가 교수님께 당연히 질문이 갈 텐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상민 장관의 이 발언에 대해서 여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오늘 아침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상민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이상민 장관 발언 나는 책임이 없다. 할 만큼 했다. 이런 태도를 보여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할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하고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다라는 자세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는데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비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상민 장관도 당연히 잘 알고 있겠죠. 오늘 자신의 어제 발언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우려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발언이 분석절했다는 얘기 있는데요. 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경찰이 한참 이번 사건의 원인을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대참사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경찰의 병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집회나 어떤 모임에 있어서 시정해야 될 것이 있는 건지 그런 것을 보다 깊게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섣부른 결론을 내고 원인이 나오기도 전에 이런저런 추측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근데 인력을 배치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건 말 자체가 약간 예단하신 거 아니세요? 그거는 이제 여태까지의 아마 일부 언론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는 건데 예년에 쭉 집회 규모와 경찰의 그 동원 병력 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상민 장관의 오늘 추가 설명 발언까지 들어보셨어요. 교수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행정안전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일단 상황에 대한 분석과 파악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교수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일단 현황에 대한 파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이런 것에도 좀 미흡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올해 그 할로윈 행사가 뭐 예년하고 비슷한 정도의 사람이 올 거라고 판단한 것 자체가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태원 그 지역의 그 상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제 지자체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올해 행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위험 분석이 돼가지고 이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오고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 그런 걸 만약에 판단을 하고 있었다면 그런 걸 갖다 예측을 했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어떤 대응을 했을 텐데 사실 이 상황 그 분석 현실에 대한 파악이 상당히 좀 안일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냥 이태원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오고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동선을 충분히 이해하고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어느 장소에 어느 시각에 집중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분석이나 파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되지 않은 것은 결국 그 현장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뭐 공무원이나 상인들 아니면 그 경찰들 이런 사람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허점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들으면서 고위공직자의 정말 필요되는 요구되는 능력이 공감력. 우리 국민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대책을 제안하고 만들어내고 집행하는 능력. 이게 정말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되는 게 이 공감 능력, 공감력에 대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의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이 먼저 했어야 할 이야기는 따로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말이죠. 기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잖아요. 그럼 행정안전부 업무가 크게 보면 행정하고 안전이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상민 장관은 지금 두 개의 업무를 지금 두 리어커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지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 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의 기술은 계속 날로 발전해 가고 있고 고도화 돼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 문화는 정말 물밀듯이 신속하게 전문의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안전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아날로그 수준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지털화 최첨단화 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어떤 조직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보면 지금 대통령실에도 안전에 대한 어떤 비서관, 어떤 수석 비서관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뭐 국방안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국민 생활 안전이라든지 어떤 생활 안전 이런 파트는 어디 부서에 있는지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직이 대화만이 어떤 일관성 있는 체계적 있는 안전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이상민 장관의 발언 상당한 비판을 받고 이상민 장관이 오늘 추가로 설명을 했다. 여러분은 그 추가 설명을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